두 분 선생님 발표 잘 들었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글로만 이렇게 텍스트로만 볼 때하고 현장에서 발표를 듣고 보니 훨씬 글에 대한 이해가 좀 잘 되었습니다. 우선 김덕훈 선생님의 장문화의 전승 주체와 공동체성에 관한 토론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문제로 그냥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김덕훈 선생님께서 발표하시면서 이미 본인의 생각을 충분히 피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다른 그 현장에서 다른 면모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관장은 일찌감치 시판이 되었던 반면 한식간장이 시판된 것은 대략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식 간장과 외간장은 음식을 만들 때 용도에 따라서 서로 구분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령 국을 끓일 때는 한식 간장을 사용하지만 볶음 요리를 할 경우에는 외간장을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 음식 문화에서 한식 간장과 외간장은 대체제가 아닌 서로 양가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 꼬투리를 자꾸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이렇게 그 장소비에 있어서 양가적인 측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의견이 좀 궁금해서 이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요. 어쨌든 사소한 그 질문일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장문화의 전승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한식간장이 외간장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면 이는 전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직접 담가 먹지는 못하지만 식품회사가 제조한 한식 간장이나 간장이나마 구입해서 먹고 있다면 이는 넓은 의미에서의 전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선생님의 의견이 좀 궁금해서 이 질문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질문 또한 선생님께서 발표하시면서 이미 어느 정도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만 저는 그 글의 완결성이라는 측면에서 선생님께서 그 세대별 전승 주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그 할머니 세대하고 자식 세대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셨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살필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심정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 통계적인 자료가 있다거나 뭐 그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을 드렸고요. 마지막 질문은 두 분 선생님께 공통으로 드린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랜 동안 마을과 종가를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수행해 오셨습니다. 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장담그기 문화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장담그기 문화를 잘 전승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 첫 번째 질문의 경우 이제 외간장과 한식간장이 이제 양가적 성격을 가진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이제 기능이 있겠죠. 이제 요리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그 외간장이 사용된 거는 지금 농촌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시골의 경우에는 지금도 우리 이웃의 아주머니들을 봐도 그냥 할머니들은 그냥 옛날에 해오던 직간장을만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한식이라는 것이 조선의 어떤 간장과 된장에 기초한 음식 문화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또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 자신도 한 번도 제가 결혼을 늦게 해서 한 20년 가까이 제가 자취 생활을 했는데 그때도 그냥 저는 어머니가 담아서 보내주신 간장만 직간장만 먹었지 외간장은 뭐 사 먹은 적도 없고요. 그래서 단점은 제가 지금 양미경 선생님께서 질문한 것들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모든 것을 이제 일반화하기보다 어떤 안 그런 분들의 경우도 좀 고려를 해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확실히 현대 지금 중장년층 아주머니들 세대와 확실히 그 80대 이상 된 노년 세대들의 경우에는 확실히 음식 문화 자체가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활사적 차원에서 시대별 그런 그 차이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너무 시대를 전부 하나로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거는 조금 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장당 거기에 어떤 그 전성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이걸 사실 한 뭐 100명 정도 뭐 질문을 해서 뭐 80대, 70대, 60대, 50대 이렇게 해서 뭐 한 100명 정도나 아니면 뭐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뭐 조사를 해가지고 통계적으로 한번 내서 그걸 분석해 보는 이런 실정적인 연구들이 또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정확히 만약 이것을 좀 한다면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저의 여건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제가 제 주변이라든지 또 이번에 조사하면서 했던 조사자들과의 면담 과정을 통해서 보면 80대 때까지만 해도 80대들이 시집을 가서 세대기 됐을 때만 하더라도 뭐 옆집에 자기 부모님이 살아도 다 따로 장을 담갔거든요. 그걸 장 담그는 건 주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에 이제 변화가 오게 된 거는 이제 산업화, 도시화 이것에 의해서 여성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많이 또 하고 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제 부모들로부터 이제 장을 가져다 먹는 것들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지금 60대가 되면 거의 뭐 상당히 이제 그 장을 안 담그는 것으로 넘어갔다는 것이 제가 이번 조사에서 좀 느꼈던 건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실정적인 것을 한다면 한번 뭐 어떤 한식진흥원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번 정말 전국에 뭐 다수의 사람들을 가지고 한번 농촌, 도시 뭐 다양한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정에서 장 담그는 문화는 앞으로 굉장히 소수로 축소될 것 같고 구입해 먹는 것이 일상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장 나누기가 있지만 지금 중장년층의 부모 세대가 작고하고 지금의 중장년 세대가 이제 그 노년 세대가 되면 그 밑에 이제 세대들은 이제는 장 나누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자기 부모들도 장을 안 담그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그 구입해 먹는 방법밖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좀 예견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성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주생활 개선이 좀 필요한데 장을 너무 담그고 싶고 저도 지금 장 담그는 거에 이제 흥미가 많아가지고 앞으로 장을 담그려고 저는 계획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용이한데 아파트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파트 옥상을 이용한 장독대라든지 아니면 아파트의 공터에 공동 장독대 설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좀 많이 권장하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주거 생활에 좀 장 담그는 데 좀 용이한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좀 고민하고 그러한 것들을 좀 한식진흥원에서 또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또 많이 좀 권장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우리의 주생활을 좀 장 담그기에 좀 어떤 맞춤형 그런 쪽으로 좀 개선하는 방향들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식생활을 위해서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한식이 이렇게 딱 맞는 그런 식생활인데 그래서 그 중심에는 반드시 장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장의 가치와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장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식진흥원에서 이제 뭐 장 만들기 날, 뭐 매주 쓰는 날,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이게 국가 공휴일로는 정할 수 없지만 뭐 그냥 어떤 이벤트성 이런 것들도 한번 정해 가지고 관련 행사들도 하고 좀 뭐 그런 것들도 좀 할 필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교육 차원에서 보면 이 어려서부터 그 우리나라는 어려서부터 우리 문화는 굉장히 미신이고 굉장히 뭐 어떤 좀 낙후된 거고 뭐 그런 식의 어떤 교육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미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안 그래요. 일본은 그 어려서부터 얘네들이 일본의 맛자리에 얘네들이 어렸을 때 아주 주역으로 아기들이 참석을 합니다. 거기에. 그 미코시에 올라가서 있는 애들도 애들이에요. 애들이 거기에 있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이미 그 문화에 충분히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제 어려서부터 이런 장 문화에 대해서 아이들을 최대한 노출시켜서 장단건기 장독대에 좀 친숙해질 수 있는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그래서 주부라면 당연히 장을 담궈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의 주부가 될 사람들에게 좀 그런 어떤 좀 교육들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면 그래서 앞으로 전성에 조금 노력이 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좀 느끼는 소감은 세 번째의 그 방법은 대단히 훌륭한 제안이라 생각을 하시면서도 그 실생활 속에서 과연 얼마나 이룰 수 있을까는 그거는 여전히 고민을 남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전통 장문화를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그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는데 그 현대적 확장성이 원래 이번 학술대회 주제이긴 한데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의 경우는 그 제가 좀 어떤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장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 같은데 그러면은 그 우리가 이제 조선장이 있고 그 일제 시대에 이제 외장이 주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그게 실제로 많이 쓰였던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조선의 전통 문화에서 외장은 계속 분리돼서 별개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음식이라는 것은 시대가 지나면서 다양한 문화 스킴 속에서 음식이 변해 나가는 것이고 문화의 교류라는 것이 반드시 평화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폭력적으로도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폭력적으로 이루어진 문화 교류는 그 전통의 문화에서 계속 배제해 나갈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리어 좀 질문하신 분한테 좀 묻고 싶은 게 그럼 조선의 장문화 전통에서 외관장은 빼버려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좀 김동문 선생님이나 누가 한 분 좀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사실 저도 고민을 하다가 질문을 드린 건데 이렇게 또 예, 네, 사실 외관장이 이제 그 우리 조선 한국에 들어온 지는 거의 100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음식 문화에도 많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언젠가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한식의 리스트 중에 뭐 불고기 그리고 그 잡채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는 것을 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잡채라든가 그리고 그 고기 그러니까 모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특히 예를 들어서 잡채의 경우는 그게 그 외간장으로 이렇게 간을 하지 않으면 좀 맛을 내기가 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그거를 완전히 외간장을 완전히 해버리고 그리고 한식을 논해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아직 명확하게 뭔가 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계속 궁리 중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폭넓게 전통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리고 비록 폭력적으로 유입이 된 문화라고는 할지라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그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그 서혜수에 대한 질문을 좀 해주시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질문적인 지금 내용만 중심을 해주시고 서희선생님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서희 선생님의 터주 신앙과 장독대의 민속문화적 의미 고찰에 관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만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집터를 관장하는 신에 대한 믿음 체계인 터주 신앙이 지역별로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피셨습니다. 선생님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장독대 혹은 장독대가 있는 집 뒤안에 터주신이 좌정하고 있다고 믿으며 그리고 주부가 중심이 되어서 특정일에 시루떡이나 철룡상 등을 차리는 이런 어떤 의례 행위를 통해서 계속 수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포럼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장문화 포럼인 점을 감안할 때 이 터주신앙이라는 그 신앙 체계 안에서 장, 장맛, 장담그기 등의 장 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이렇게 마지막에 표를 보여주셨잖아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로 여성들이 터주신앙 의례를 주관해 왔던 반면 제주도는 남성들이 터주신앙을 접전하는 주체로서 토신제를 주도해 왔습니다. 선생님이 다른 논문에서 제주도 토신제가 유교식으로 거행이 되고 또 이 과정에서 굉장히 유교 의례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작을 해보건대 여성들보다는 아무래도 유교 의례에 해박한 남성들이 의례 주체가 되어 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유독 제주도 터주 신앙의 유교 의례적 성격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와 그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한 선생님께서는 제주도 토신제가 유교 불교 무속이 습합된 후대적 제2양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 선생님께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도 그동안 마을과 종가를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많이 수행을 하셨는데 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장담그기 문화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또 미래 세대에게 장담그기 문화를 잘 전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뭐 따로 질문 요약하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맛, 장담그기 등 장문화 직접적으로 관련된 터주신앙의 사례 좀 질문이 쉬운 것 같아도 좀 어렵죠. 사실 신앙 행위 자체는 모든 걸 포괄하죠. 다 맛도 좋고 그 맛있는 장을 먹어서 집안 식구들 건강하고 복합적인 겁니다. 신앙 행위 자체가 추상적인 믿음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장독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터주신앙이라고 하는 더 큰 범주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가정신앙 범주를 끌어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장맛, 장담그기에 정작 더 구체적으로 초점을 두려고 한다면 속담, 이야기, 속신 이거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서 좀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우리 속담 중에 똥인지 된장인지 이 속담의 함축하는 의미는 얼마나 복합적입니까?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면 진정한 한국인이죠. 그러니까 실제 이 그 장, 된장 관련해 가지고 전해오는 이야기들도 꽤 많거든요. 의외로도 그 소화, 웃기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좀 거기에 담겨 있는 한국적인 정서, 미학 이런 것들을 살피는 작업들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실은 이제 전국의 터주 신앙의 양상을 현상을 여기저기 쭈뼛쭈뼛 있는 자료들을 체계를 갖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현상에 대한 기술입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 현상에 대한 기술의 역사 문화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이라고 봐집니다. 가정 신앙은 여성들이 주재하는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집안에 차례를 모실 때도 선영상은 남자 몫이라고 한다면 성주상은 여자 몫이거든요. 여자들이 주도하는 거고 이런 역할 분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터주는
남자들 몫이었는데 남자들이 이제 밖에 논에서 일하고 바쁘다 보니까 지신도 밟아야 되고 할 일도 많다 보니까 가정 내의 신앙적인 행위가 여성에 집중이 되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하다가 여성들 중심으로 이제 전환된 게 가정 신앙의 사례인데 그 잔재가 남성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우들이 찾아집니다. 일례로 조항 신앙 이것도 사실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들어온 신앙 행태가 고려 시대 때 관에 의해서 주도되다가 그게 폐지되면서 집 안에 들어와서 여성들이 마지막 신앙의 보류로 지키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제주도에서 이렇게 남성들에 의해서 유교식으로 엄숙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정신앙의 남성 주도의 신앙행위의 잔존 양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더 구체적인 공부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답변이지만 여기에 가름하고요. 세 번째에 대한 이야기, 미래 세대에게 장단극기를 문화를 잘 전송하기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아주 복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세계화 시대에서 잘 보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유네스코 등재가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과거에는 집집마다 소규모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마을마다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아무리 21세기에 상업적으로 이렇게 상업화됐다라고 해서 과연 그거를 부정적이고 평화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장 담그신 분들은 우리 집에서 담그는 이 장, 내가 팔고 있는 이 장은 우리 지역의 우리 쪽만의 물맛, 어떤 전통, 역사 이런 것들을 엄청 강조하거든요. 오히려 대규모되고 상업화가 됐지만 오히려 더 전통성의 전통, 역사, 문화에 집착하는 현상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세계화 속에서 우리 한류 이런 문화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천작이 이루어진 만큼 이런 잘 전승될 수 있는 이미 원동력은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돌아가신 제 은사님이 멋모르고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를 지나간 말씀처럼 하셨는데 양념은 그 문화의 정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양념이 어떻게 문화의 정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해가 안 됐는데 음식에 이런 장이나 이런 것들을 절절하게 조화를 해서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건축물 못지않는 기가 막힌 고급 문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장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 문화적 가치를 환기시키고 현재 벌어지는 상황이 더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서로가 힘을 합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막연한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더 추가 질문도 받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돼서 토론에서 일부 토론은 이것 좀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네, 고맙습니다. 정순경 교수님 대단히 흥미있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장문화와 이 과학을 연결시키는 어떤 그 전기를 이루어주셨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발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토기가 우리 한반도에 들어온 것은 대개 지금부터 말년 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토기가 일반화된 것은 아마 6천년 전. 그게 다 지금 나와 있는 출토된 것에서 추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는 사실은 토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용기를 만들었고 그 용기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옹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옹기는 우리의 장유 문화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용기였고 이것이 우리 장유 문화를 이루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장유에서 옹기가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밝힌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의미에서 몇 가지 좀 이 질문을 좀 드리면은 질문이라기보다도 이게 토론 주제입니다.
정순경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은 정순경 교수님은 분쇄토란 말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마 점토의 그 조합 이런 것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과연 옹기에서 어떤 점토가 가장 이 장유 발효에 적당한 것인지, 혹시 그런 것이 연구가 되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고, 대단히 중요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옹기에서 미생물의 고정화 또는 효소의 고정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옛날부터 들었습니다. 사용한 좋은 장류를 사용한 옹기를 사용했을 때 또 좋은 장류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미생물과 관계가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정순경 교수님은 여기서 효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효소는 아마 관계가 없을 것 같고 미생물의 고정화에서 이게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생물도 어떤 미생물이냐, 아마 여기서 관계되는 것이 바칠라스속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밝혀줘야 할 그런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세 번째는 옹기에,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옹기의 가장 결점은 무거운 겁니다. 그렇고 두 번째가 깨지기 쉬운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 전통이 좋다 하더라도 이것이 일반화되거나 우리의 승계가 되지 않으면 박물관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옹기의 파손성, 또 그다음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가. 조금 난해한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을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세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진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옹기가 이제 가장 장점이 기공성이라고 이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할 때는 실제 옹기에 있는 기공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근데 옹기를 제작을 할 때 옹기토를 가지고 하는데, 그 옹기토만이 가지고 있는 기공성도 있지만 이 기공을 사이즈를 달리했을 때, 또 유를 달리했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분쇄토는 모래흙입니다. 그 모래흙을 가루로 만들어서 입자를 조금 더 키워서 그렇게 넣은 후에 옹기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이제 이 흙의 종류는 그 옹기를 만드는 지역에 따라서, 장인에 따라서 각 지역마다 흙이 다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쪽 거, 어떤 분들은 저쪽 거, 어떤 분들은 저쪽 거. 또 유약을 쓰는데도 유약을 잿물을 쓰는 거, 뭐 낙엽을 태워서, 또 뭐 다른 그 낙엽도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말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어떤 인자가 되는 것들을 다 조합을 하려면은 너무 광범위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기공성 하나에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부분은. 그래서 흙의 종류를 어떤 흙이 장류 발효에 적합한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도저히 손을 뻗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차기에 이어지는 연구가 있었더라고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도 가능했었을 것인데, 이게 우리 국가에 세금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과물에 대한 생산성을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옹기를 연구하는 데는 생산성에 대한 부분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차기 연도에 어떤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신동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흙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장발에 좋은지, 이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미생물,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발표한 부분 중에 고형 질은
기공 속에 들어있는 고행질은 소금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미생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 효소가 있다라는 말씀은 드리질 않았고 효소의 작용에 있어서 미생물 활성이 왕성할 때 동시에 효소도 같이 활동을 작용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 미생물을 저희들이 동전까지 갔었더라면은 뭐 확실한 또 결과가 나왔을 건데 전체적으로 미생물 동전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진행을 하지는 못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실제 옹기가 무겁습니다. 무겁고 파손의 우려도 있고 근데 얘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두께를 얇게 가져가면은 옹기를 만들 수가 없다고 그래요. 또 구웠을 때 다 파손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정한 두께를 가질 때 그 안에 기공이 존재를 하고 그래서 그 옹기 장인들께서 얘를 만들 때 한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두께에 대한 부분들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우리 실생활에 뭐 스테인리스나 플라스틱처럼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동화 교수님께서 그 외관장 관련돼서 좀 의견을 주시겠다 해서 제가 지금 시간 드리겠 텐데 한 2, 3분 정도 간략하게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죠. 예, 고맙습니다. 의견 기회를 주셔서. 아까 지금 외관장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간장 하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외관장은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가지고 온 발효 기법입니다. 여기 그 간장 제조 방법입니다.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외간장은 발효 기술이 아닙니다. 산불의 간장입니다. 산불의 간장이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산불의 간장이 전체 아마 사용한다고 하면은 60, 70%가 이 산불의 간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간장을 우리 전통 여기 지금 제목이 이 전통 장문화입니다. 그래서 전통 장문화는 사실은 발효 기법을 기반으로 한 우리 장의 제조 방법이죠. 그래서 외간장은 우리 산분해를 기초로 한 겁니다. 따라서 외간장은 우리 전통 이 장문화 여기에서 거론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장 지금 우리 사용량이 아까 60%에 70%가 산분해 간장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마 지금 장문화라고 하지만 우리 전체 판매량으로 보면은 우리 장 쪽이 한 1조 원 시장입니다. 1조 원 시장에서 한 10% 정도가 우리 전통 장류의 시장입니다. 이게 늘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우리 일반인들이 일반 소비자가 이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게 해주느냐 이런 것에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부들은 지금 각각 그 용도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 장은 뭐 국을 끓인 데 쓴다든지 뭐 이런 데 다 용도가 있습니다. 그 이 지금 외간장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 산물의 간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또 조림을 할 때, 또 뭐 여기 이 불고기를 할 때 외식업소에서는 거의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신 교수님께서 이제 중요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전통 장문화라고 했었을 때는 그 제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외간장을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말씀인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장문화 전체에서 봤을 때는 그 외간장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를 던져주었네요. 오늘 우리 이 포럼이 지금까지의 연구를 잘 정리한 것도 있지만 새로운 문제를 굉장히 많이 좀 제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